노후가 두렵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모아둔 돈도 다 뺏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은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인데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울산 신불산 온천단지입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5억을 넣어서 모텔을 올렸습니다. 1995년 온천 개장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동네는 노다지였습니다. 해외여행 갈 형편이 안 되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영남 알프스로 왔거든요. 가지산, 운문산, 신불산 등산에 온천까지 겹치니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방 18개가 주말이면 전부 찼습니다. 매출 3천만 원, 대출 5년 완납, 직원 6명. 이게 제 전성기였습니다. 온천수가 말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온천이 죽으니 관광객이 떠났고 이 동네가 낯뜨거운 모텔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호재에 땅값이 뛰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안 했습니다. 팔 수 없는 땅 위에 적자나는 건물을 안고 버텼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입니다. 빚이 불어서 결국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줄폐업의 파산 속출, 그 뉴스 기사 속 사람이 저입니다. 71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넘기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30년짜리 교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남긴 그 말이 누군가의 무너진 삶에 기둥 하나를 세워줍니다. 노다지가 열리던 날, 1995년 봄이었습니다. 울산 언양 쪽에서 신불산 온천이 개장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48이었고 부산 동래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삼성철물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니라 별 3개를 그려 넣어서 삼성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삼성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26부터 22년을 했으니까 그 가게가 제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가 안 된 건 아닙니다. 하루에 2, 3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남았거든요. 못이랑 나사를 소분해서 팔고 공구를 떼다 놓고 가끔 페인트도 팔았습니다. 단골이 많았습니다. 인근 인테리어 업자들이 아침마다 들러서 자재를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과였습니다. 편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으로는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한 달에 6, 700만 원 매출에 남는 게 2, 300만 원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아이 둘 학비에 생활비 빼면 모이는 돈이 적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철물점만 하다가 늙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던 참에 처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신불산에 온천이 뚫렸는데 지금 거기 땅이 난리라고. 한번 와서 보기만 해봐라. 처남이 울산 언양 쪽에 살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6시에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아직 해가 안 뜬 새벽이었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서 속도를 좀 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달리는데 4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언양 읍내를 지나서 산 쪽으로 접어드는데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레미콘 차가 줄지어 다녔습니다. 포크레인이 산비탈을 파헤치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남이 약속 장소인 온천단지 입구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처남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빨리 와봐라. 처남이 차를 타더니 산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형, 저기 봐라. 저 밑에 온천수가 나온다. 지금 온천공을 뚫고 있는데 물이 800m 밑에서 올라온다, 아이가. 실제로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줄기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을 갖다 대보니까 목욕탕 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손가락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땅에서 그냥 나온다니까 신기했습니다. 유황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진짜 온천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남이 근처를 안내해 줬습니다. 이미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텔, 펜션, 식당, 편의점 여러 가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 쪽을 올려다보니 신불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해발 1021m짜리 산입니다. 억새밭이 유명했습니다. 가을이면 은빛 억새가 산 전체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옆으로 가지산이 보이고 좀 더 가면 운문산, 천왕산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경남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등산객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에 온천까지 겹치면 사람이 안 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처남이 데려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땅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에 샀는데 벌써 2배가 올랐다느니 여기에 숙박업을 하면 대박이라느니 그런 말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밥맛을 모르겠더군요. 숟가락을 놓고 처남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모텔 하나 올리려면 얼마나 들겠냐고요. 처남 눈이 커졌습니다. 형, 진심이가? 진심이다 했습니다. 처남이 말했습니다. 땅값에 건축비 합치면 한 4억은 들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면 2억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받고 재고 처분하고 모아둔 돈 합치면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면 됐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와서 봤는데 이거 해볼 만하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당신 또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아내는 항상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걸 30년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음이 움직인 뒤였습니다. 눈앞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손으로 만져봤으니까요. 이 물줄기 옆에 건물만 세우면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영남 알프스 산줄기가 펼쳐졌습니다. 가지산, 운문산, 신불산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에 산 능선이 반짝였습니다. 이 산들이 제 돈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지금은 압니다. 다음 주에 철물점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26부터 22년을 한 가게였습니다. 단골들이 왜 접냐고 물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박 사장이 그러더군요. 아니 형, 여기 접으면 우리는 어디서 자재를 사냐고요.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좀 더 큰 걸 해보려고 한다고만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셔터를 내리는데 손이 무거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나면서 셔터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22년치 소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며칠을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손이 느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아빠 가게 왜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더 좋은 거 하려고 한다 했더니 그래? 하고 만화를 보러 갔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고 2억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합쳐서 5억입니다. 48 나이에 가진 돈 전부와 앞으로 갚아야 할 빚 전부를 한 곳에 몰아넣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실수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한다고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1995년 가을 신불산 온천단지 입구에서 300m쯤 들어간 자리에 땅을 샀습니다. 290평이었습니다. 땅을 밟아보니 흙이 단단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평지였습니다. 뒤로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었고 앞으로는 온천단지 입구 도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차들이 다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바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방 18개짜리 2층 모텔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온천수가 나오게 배관을 깔았습니다. 1층에 주차장 24면을 뒀습니다. 건축하는 데 8달이 걸렸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지붕 올리는 날, 배관 연결하는 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건물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다. 이게 내 노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96년 여름 드디어 간판을 올렸습니다. 신불산 온천 모텔. 흰 바탕에 파란 글씨였습니다. 간판 업자가 크레인으로 간판을 올리는데 아래에서 올려다보니까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간판을 올리던 날 아내가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 되겠지 하면서요.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지던 그 얼굴이요. 개업 첫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빈방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5시가 되자 주차장이 반쯤 찼습니다. 저녁 7시에는 18방이 전부 찼습니다. 아내가 프런트에서 전화를 받고 저는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다 비슷했습니다. 온천수가 방에서 바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 등산 배낭을 맨 중년 부부, 친구끼리 온 아저씨들. 다양한 손님이 왔습니다. 주차장에 부산, 대구, 창원 번호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말 매출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한 달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첫 달 매출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2,200만 원. 석 달째에 2,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아내가 장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1년이면 대출 갚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보다 더 빨리 갚았습니다. 노다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광에서 금이 쏟아지듯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때 딱 그랬습니다. 온천수만 틀어놓으면 사람이 왔고 사람이 오면 돈이 됐습니다. 간단한 공식이었습니다. 온천수 더하기 산 더하기 사람 같은 건 돈이었습니다. 그 공식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었거든요. 노다지의 끝이 어디인지를요. 금광도 캐면 바닥이 나듯이 온천수도 퍼올리면 마른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황금기, 그 눈부신 착각. 1997년부터 2000년까지가 완전한 전성기였습니다. 이 3년 동안 제 모텔은 주말 평균 가동률이 95%를 넘었습니다. 평일에도 60%는 찼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최고 달에는 3,5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방 18개가 나흘 연속 만실이었고 그 나흘 동안 매출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나흘 만에요. 직원을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2000년에는 6명까지 늘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셋, 프런트 직원 2, 관리 기사 1명이었습니다. 주말 풍경이 어땠냐면요. 금요일 오후 2시쯤부터 온천단지 입구 도로가 막혔습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부산 번호판, 대구 번호판, 창원 번호판. 영남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였고 보통 사람들은 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온천으로 갔습니다. 특히 이 근처에는 석시 불개로 유명한 언양도 바로 옆에 있었고 밀양 얼음골도 가까웠습니다.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신불산 온천단지가 딱 그 수요를 잡은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가지산 올라가는 사람, 운문산 가는 사람, 신불산 억새 평원 보러 가는 사람. 등산 배낭을 메고 스틱을 짚고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사이로 등산객들이 한 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이었고 겨울에는 눈꽃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비탈을 분홍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서 숲 냄새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계절 내내 등산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이 온천에 들렀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을 벗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린다고들 했습니다. 제 모텔은 각 방마다 온천수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유황 냄새가 살짝 섞인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인하면서 하는 말이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방에서 바로 온천수가 나온다니 좋다면서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돈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시절에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안 망한다고요. 왜냐하면 산은 안 없어지니까요. 온천수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등산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5년 만인 2000년에 전부 갚았습니다. 3억 원을 5년 만에 다 갚은 겁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50만 원씩 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상환금을 입금하던 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빛 없는 하늘은 이렇게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까 매달 남는 돈이 확 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순수익이 났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냐면요.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욕실 타일을 갈고 침대를 교체했습니다. 도배장이가 이틀 동안 방 18개를 돌면서 벽지를 발랐습니다. 새 벽지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야간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으로 바꿨는데 밤에 보면 꽤 번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글씨가 빛나는 게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하다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 동네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모텔 사장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천단지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12~13명이 모였는데 다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이 동네는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가 놓이면 진짜 대박이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연기 자욱한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같은 환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0년에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생활비를 넉넉히 줬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아내 옷도 사줬습니다. 아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던 표정이 기억납니다.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두둑하게 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 덕분에 편하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온천수 덕분이라고요. 차도 바꿨습니다. 중고 그랜저에서 새 차로 바꿨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새 차 냄새가 좋았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으면 엉덩이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온천단지 골목을 지나갈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자리 하는 사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26에 철물점을 시작해서 22년을 했는데 그때 번 돈보다 모텔 5년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업종을 바꾼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착각의 절정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세상이 영원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온천수가 마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안 놓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눈부신 전성기 속에서 저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눈이 부시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돈이라는 빛에 눈이 멀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본 겁니다. 온천수가 마르다. 2003년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기사 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5번 방 온천수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배관이 막혔겠지 하고요. 배관 청소를 시켰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배관을 뚫었습니다. 녹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도 물세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려도 예전처럼 세차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7번 방, 12번 방도 온천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줄기가 가늘어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온천공 관리하는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3일 뒤에 기술자가 왔습니다. 흰 안전모를 쓴 사람이었는데 이것저것 계기판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위가 좀 내려간 것 같다고요. 지하 800m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수위가 내려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기술자한테 물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기술자가 뭐라 했냐면 지하수는 원래 수위가 변동한다면서 한동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가 지켜보자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짧았습니다. 비가 적게 왔습니다. 산에 비가 적게 오면 지하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 연결고리를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온천수 양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겨울에 문제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온천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전에는 수도꼭지를 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미지근한 물이 나왔습니다. 손을 대보면 겨우 따뜻한 정도였습니다. 손님한테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아저씨가 프런트로 내려와서 말하더군요. 온천수라더니 왜 미지근하냐고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보일러를 돌려서 물을 데워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아니라 보일러 물을 온천수라고 속이는 꼴이 된 겁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방에서 온천수가 나온다는 게 이 모텔의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이 거짓이 된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일대 온천공이 6개였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물이 나오는 곳이 점점 줄었습니다. 온천공 하나에서 물이 아예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텔 사장들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삼겹살을 구워도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주잔만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온천수가 마르면 우리 다 끝 아이가.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고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욱한 고깃집이 조용해졌습니다. 2005년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온천공 6개 중에 정상 가동이 되는 게 4개로 줄었습니다. 그 4개도 수량이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신불산 온천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들이 하나둘 온천 영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수가 안 나오는데 온천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간판에서 온천이라는 글자를 떼어내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글자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나사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제 가슴에도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제 모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여름 온천수 배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더 이상 온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기사 김 씨하고 둘이서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배관 밸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습했고 배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밸브를 잠갔습니다. 쇠 밸브를 돌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끼익 소리가 나면서 밸브가 잠겼습니다. 이 물줄기를 보고 5억을 넣은 건데 이 물이 없으면 이 건물은 그냥 산골짜기 모텔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온천수가 끊겼다고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러더군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아내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내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마르면서 이 동네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을 즐기러 오던 가족 단위 손님이 줄었습니다. 등산객은 여전히 왔지만 등산객만으로는 18방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가동률이 95%에서 60%로 떨어지고 다시 50%로 떨어지고 2006년에는 40%까지 내려갔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요. 직원을 줄였습니다. 6명에서 4명으로 다시 3명으로. 청소 아주머니 박 씨한테 해고 통보를 하는데 그분 눈이 빨개지더군요. 한 5년을 같이 일한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길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분이 아니라 온천수가 마른 거니까요. 아니, 온천수가 영원할 거라고 믿은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박 씨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도 생계가 있는 사람인데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 1,5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세금 200만 원. 남는 게 4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거의 제로였습니다. 철물점 할 때보다 못한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다른 걸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발이 묶인 겁니다. 5억이라는 족쇄가 발목에 채워진 겁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 건물 팔고 다시 부산 가서 뭐 하나 하면 안 되겠냐고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려야 팔지요. 온천수가 말라가는 동네에서 모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봤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전화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요즘 이 동네 물건은 안 나갑니다. 라고요. 5억을 넣은 건물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니. 그때 처음으로 이게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낯뜨거운 이름. 온천이 죽으면서 이 동네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 손님이 빠진 자리를 다른 손님들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2006년쯤부터 무인 결제기를 설치한 모텔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프런트에 사람이 없고 기계에 카드를 넣으면 방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도 되니까 편하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편하다는 건지 그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퍼졌습니다. 무인 모텔이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온천수 없이도 손님이 왔거든요. 다만 그 손님은 등산객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번호판을 가리는 손님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안 오고 저녁 이후에 왔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방에 온천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 손님이었습니다. 2007년쯤부터 이 온천단지 골목에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밤에 보면 번쩍번쩍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무대 조명처럼 물들었습니다. 간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온천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대신 러브, 스위트, 프리미엄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커튼을 치고 주차장 입구를 가리는 곳도 생겼습니다. 차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한때 가족들이 등산 배낭을 메고 걸어 다니던 골목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모텔은 여전히 신불산 온천 모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온천수는 안 나오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온천 모텔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와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모텔이었으니까요. 무인 결제기를 달자는 말을 직원한테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우리 모텔은 그런 모텔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동네 전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요. 손님이 점점 안 왔습니다. 옆에 무인 모텔이 생기니까 가족 손님들은 이 동네 자체를 꺼리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아이 데리고 온 엄마가 네온사인 번쩍이는 골목을 지나고 싶겠습니까? 안 오지요.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도 이 동네를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등산 후 이 골목에서 식당을 찾고 숙소를 잡았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2008년에 뉴스를 보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화면에 제가 사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제 모텔에서 2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기자 뒤로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울산 신불산 온천단지 낯뜨거운 모텔촌으로 변질. 낯뜨거운 모텔촌. 그 5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텔 앞을 쓸고 있는데 지나가던 등산객 한 분이 이 동네가 원래 이랬냐고 묻더군요. 아닙니다. 원래 온천단지였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로 동네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기사가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인터넷에 아빠 동네 나왔던데 괜찮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옆 건물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건물은 2000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2008년에야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8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에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업자가 건물을 점거했고 유치권이라는 걸 행사했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동네 자체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결국 한 번도 영업을 못하고 폐건물이 됐습니다. 5억 넘게 들인 건물이 영업 한 번 못해보고 버려진 겁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쌓이고 입구에 자풀이 올라오고 외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건물이 내 건물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주변 모텔들이 하나둘 무인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사장도 안 나오고 직원도 없고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확 줄어드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모텔 사장 모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형님도 무인으로 바꾸지 그래요. 한 사람이 그러더군요. 저는 소주잔만 돌렸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인으로 바꾸면 제 모텔도 그 낯뜨거운 모텔촌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온천 모텔이라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밥을 못 먹습니다. 2010년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성기의 3분의 1입니다. 직원을 다 내보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운영했습니다. 아내가 프런트를 보고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18방을 혼자 청소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시트를 깔고 한 방 청소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18방이면 6시간입니다. 53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시큰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걸레를 짜는데 손가락 마디가 아팠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벌어서 건물 유지비 내고 유지비 내려고 벌고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쳇바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벌리는 건 줄어들고 꼼짝없이 갇혀버린 겁니다. 이 동네 전체가 그랬습니다. 온천은 죽었고 모텔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건물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구명보트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는데 뛰어내릴 곳이 없는 겁니다. 케이블카라는 신기루. 2011년이었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남 알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케이블카가 놓이면 관광객이 다시 몰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 사장들 사이에 전화가 돌았습니다. 형, 뉴스 봤나? 드디어 살았다. 케이블카가 온다. 다들 흥분했습니다. 모임이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한식당에 11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다들 계산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놓이면 하루에 몇천 명이 올 거다. 그러면 숙박 수요가 얼마나 될 거다. 매출이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숫자가 오갔습니다. 저도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땅값이 뛰었습니다. 한 평에 50만 원 하던 땅이 100만 원이 됐고 150만 원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확 뛰었습니다.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보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가 놓이면 땅값이 더 오를 테니까요. 재산세가 오르는 건 기꺼이 감수한다고들 했습니다. 세금이 오르는 게 좋은 일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저는 그때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케이블카가 놓이면 손님이 다시 올 테니까 그 전에 건물을 깔끔하게 고쳐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낡은 건물에 누가 오겠습니까?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방 18개 벽지, 바닥재, 화장실 타일, 가구, 침구, 조명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매출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7천만 원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놓이면 금방 회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매출이 다시 되면 2, 3개월이면 뽑는다고요. 은행에서 7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을 5년 전에 다 갚았는데 다시 빚을 진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진짜 놓이는지 확인부터 하자고요. 착공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해도 늦지 않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안 놓이겠냐고요.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뭐가 불안하냐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가 밀어붙인 겁니다. 아내의 반대를 무시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마다 벽지를 새로 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조명을 바꿨습니다. 새 가구를 넣고 침구를 교체했습니다. 2012년 봄에 시작해서 2달이 걸렸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으니 매출도 없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니 건물이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새 벽지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반짝였습니다. 아내도 이건 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만 놓이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케이블카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착공조차 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느니, 주민 반대가 있다느니,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느니 이유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매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중이다. 진행형만 있고 완료형은 없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되겠지 했는데 매번 안 됐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케이블카 얘기만 했습니다. 올해는 된다 카더라. 시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밀어붙인다 카더라.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일종의 의식 같았습니다. 희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진짜 될 것 같다는 착각. 그 착각에 매달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땅값은 올라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호재 때문에 뛴 땅값이 안 내려왔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재산세가 매년 올랐습니다. 돈은 안 벌리는데 세금은 올라가는 겁니다.
호재 때문에 세금이 오르다니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건물을 팔려고 해도 높아진 땅값 때문에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안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으니까 못 나가고 완전히 발이 묶인 겁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벽도 없고 창살도 없는데 나갈 수 없는 감옥. 모텔 사장 모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2~13명이 모이던 게 7~8명이 됐고 나중에는 5명도 안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 모텔이 폐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게 씁쓸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빈자리가 될 게 제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2018년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반대, 예산 문제, 행정 절차 지연. 이유는 많았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안 된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7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7천만 원은 케이블카가 놓이면 금방 회수된다는 계산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케이블카는 안 놓이고 빚만 남은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낭비였습니다.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식탁 위에 재산세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고지서의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었는데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가 입버릇이 된 남편을 누가 믿겠습니까? 케이블카는 신기루였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한테 보이는 무릉덩이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면 사라지는 딱 그겁니다. 호재라고 믿은 것이 악재가 된 겁니다. 땅값만 올려놓고 사라진 신기루. 그 신기루를 붙잡고 7년을 허비했습니다. 7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긴 시간을 헛된 기대에 매달려 보낸 겁니다. 코로나 마지막 숨통을 끈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중국 우한에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까워도 바다 건너 나라 아닙니까? 우리 동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때 제 걱정은 오로지 이번 달 매출과 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확산이 터졌습니다. 전국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안 갔습니다.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3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모여서 밥 먹지 마라, 여행 가지 마라, 집에 있어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등산객이 끊겼습니다. 산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스스로 안 왔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나마 주말에 한두 팀씩 오던 손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투숙객이 10팀도 안 됐습니다. 18방짜리 모텔에 한 달에 3~4팀만 왔습니다. 방 18개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복도 불을 꺼놨습니다. 전기세라도 아끼려고요.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걸으면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매출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전성기 3천만 원의 10분의 1입니다. 3,500만 원 찍던 모텔이 300만 원도 안 된다니. 숫자를 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내 가게 매출이 맞는지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줄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재산세, 대출이자 다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3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천만 원이니까 매달 1,700만 원씩 구멍이 나는 겁니다. 한 달 2천만 원 적자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피가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달 피가 빠지는데 수혈할 곳이 없는 겁니다. 지혈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전성기 때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석 달 만에 5천만 원이 됐고 반년 만에 3천만 원이 됐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거리에 나앉겠다고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건물이 돈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괴물이 된 겁니다. 돈을 먹고 또 먹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2020년 가을에 메인 간판이었던 신불산 온천이 폐업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했던 온천이 문을 닫은 겁니다. 1995년 개장 이후 25년 만이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적자를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온천도 못 버틴 건데 저 같은 작은 모텔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온천이 없어지니까 이 동네의 마지막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신불산 온천단지인데 온천이 없다니. 이름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온천단지가 아니라 빈 건물단지가 된 겁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이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낙엽이 뒹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밀려서 주차장 구석에 쌓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요. 간판 불을 꺼놓은 건물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밤에 이 골목을 걸으면 어두웠습니다. 예전에는 네온사인이라도 켜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네온사인도 꺼졌습니다. 전기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요. 가로등 불빛만 겨우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21년 봄에 옆집 모텔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그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형, 나 문 닫는다. 빚이 6억이라. 더 버티면 빚만 더 불어. 그 사람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뻔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 사장이 문을 닫고 한 달 뒤에 그 옆집도 닫았습니다. 그 옆집도 닫고 또 그 옆집도 닫았습니다. 줄폐업이 시작된 겁니다. 줄폐업이라는 말이 와닿으십니까?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한 집이 닫으면 옆집도 닫고 그 옆집도 닫고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폐업한 건물 옆에 있는 모텔에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으스스하니까요. 유리창 깨진 빈 건물 옆에 누가 잠을 자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이 닫으면 그 영향으로 옆집 손님도 줄고 옆집도 버티지 못하고 닫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는 악순환. 아내가 2021년 여름에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 집에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이 빈 건물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건물 버리고 같이 가자고요.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은행에서 뭐라고 할 거냐고요. 아직 대출이 남아 있는데 건물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고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중요하지요. 당연히 아내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건물을 버리면 빚만 남는 겁니다.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아내한테 그 짐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모텔에 혼자 남았습니다. 18방 중에 한 방에서 잤습니다. 나머지 17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에 복도를 걸으면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 없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줄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빈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있는 줄 알고요. 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70줄의 텅 빈 모텔에 혼자 있으니까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사는 것도 버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물에 잠기기 전 마지막 공기를 붙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파산, 그리고 빈 건물. 2022년이 됐습니다. 새해 첫날에 혼자 모텔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습니다. 켜면 새해 축하 방송이 나올 테니까요. 축하할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습니다. 고객님, 이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곧 넣겠습니다. 했습니다. 넣을 돈이 없으면서 넣겠다고 한 겁니다. 한 달 뒤에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석 달 연체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라. 못 갚으면 담보물, 그러니까 건물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3달째 연체가 되자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찍힌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대출 7천만 원에 그동안 운영비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빚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주변에 빌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 사장들은 다들 같은 처지이거나 이미 떠났고 부산에 있는 지인들한테 2억 3천만 원을 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힘들다.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더군요. 아버지, 저도 전세금 빼면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전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짐을 아들한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딸한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딸은 대구에서 시집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얼마나 필요해요? 딸이 그러길래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벌써 어른이 되어서 아빠 걱정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전화한 거다 하고 끊었습니다. 딸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아이 둘 키우느라 빠듯한 걸 아니까요. 어린이집비만 해도 얼마인데 거기서 아빠한테 돈을 보태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은행에서 경매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한 건지 눈물이 번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5억을 넣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철물점을 접고 가진 돈을 전부 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올린 건물입니다. 처남 소개로 이 땅을 보러 왔던 그날부터 30년입니다. 그 건물이 은행 것이 되고 법원에서 경매에 넘기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 안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난방을 안 틀었습니다. 기름값이 없었거든요. 기름 한 드럼에 80만 원인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방 안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방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불을 2겹 덮고 옷을 다 껴입고 잤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70 넘은 몸이 영하의 방에서 버티려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공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왔습니다. 편의점까지 2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골짜기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바람이 맵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생수 2병을 사서 비닐봉지에 넣고 올라오면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2023년 봄에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낙찰가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을 들인 건물이 1억 8천만 원에 팔린 겁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값입니다. 5억이 1억 8천이 됐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거기서 은행 빚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빚이 남은 겁니다.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남은 겁니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서류를 내려갔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펜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름 석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법무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1살의 파산입니다. 평생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 없는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우던 날이 기억납니다. 2023년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였는데 산골짜기라 벚꽃은 없고 3번 나무에 흰 꽃만 듬성듬성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하고 이불 하나였습니다. 30해를 이 건물에서 살았는데 들고 나갈 짐이 가방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4월의 햇빛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이 복도를 얼마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손님 맞이하려고 뛰어다니던 복도, 청소하면서 걸레 짜던 복도, 아내와 나란히 걸었던 복도. 지금은 먼지만 떠다니는 빈 통로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신불산 온천 모텔.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1996년에 크레인으로 올리던 그 간판입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였는데 지금은 파란색이 바래서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그 간판을 올리던 날 아내가 웃으면서 잘 되겠지 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눈물도 마른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 버텨서 감정 자체가 닳아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풀이 갈라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잡초가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24대 주차할 수 있었던 그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제 차도 없었습니다. 차는 이미 처분한 뒤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었습니다. 신불산 바람입니다. 30년 전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도 이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뀐 건 바람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바람은 그대로인데 저만 늙고 저만 망하고 저만 빈손이 된 겁니다. 남은 이야기. 파산하고 나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25평짜리였습니다. 아들이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누우면 벽 너머로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립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71살 먹은 아버지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겠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아들한테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대구 딸 집에 가 있습니다. 멀지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1시간 반입니다. 가끔 전화를 합니다. 별말 없습니다. 밥 먹었냐? 응 먹었다. 몸 괜찮냐? 응 괜찮다. 날씨가 춥다. 응 춥다. 그게 전부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아내 이름이 뜬 화면을 보다가 화면이 꺼지면 제 얼굴이 비칩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주름투성이입니다. 가끔 신불산 온천단지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뉴스 검색을 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폐업한 건물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황폐해졌다고요. 주차장에 풀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건물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요. 빈 건물에 노숙인이 들어와서 살다가 쓸쓸히 발견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보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서 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건물 안에서 혼자 버티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빈 방에서 혼자 있었으니까요.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밤마다 생각해 봅니다. 온천수가 마른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온천수가 마르니까 온천단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온천단지에 온천이 없으면 뭡니까? 이름만 남은 빈 껍데기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 사업이었습니다. 될 것 같은 호재가 10년 넘게 안 되면서 땅값만 올려놓고 사람들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팔고 싶어도 비싸서 안 팔리고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땅값이 높으니 수지가 안 맞고 호재가 악재가 된 겁니다. 호재의 탈을 쓴 악재.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매달렸는데 알고 보니 족쇄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배에 파도가 친 겁니다.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결국 같은 결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였을 뿐이지 코로나가 그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5억을 한 곳에 몰아넣은 게 실수였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은 겁니다.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전부 깨지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온천수가 영원할 거라고 믿은 게 실수였습니다.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언젠가 마를 수 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돈에 눈이 멀어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케이블카를 믿고 7천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게 실수였습니다. 아내가 확인부터 하자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친 게 실수였습니다. 2005년에 온천수가 마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손절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건물을 처분하고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때 3억에라도 팔았으면 2억은 손해지만 3억은 건졌을 겁니다. 그런데 5억을 넣었는데 3억에 파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한 겁니다. 2억을 손해보는 게 억울해서 못 판 겁니다. 그 2억을 아끼려다가 결국 전부를 잃었습니다. 사람이 손해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지요? 신불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나왔었습니다. 이도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망하셔서 산에 들어가신 분인데 지팡이로 골프를 치면서 웃고 계시더군요. 산속에서 나무로 집을 짓고 산나무를 캐먹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사셨습니다. 방송에서 윤택 씨가 찾아가서 같이 지냈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가 제일 좋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고요. 그때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했습니다.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해야지 왜 산에 들어가 사냐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제일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니까요. 돈, 체면, 건물, 사업,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신 겁니다. 저는 내려놓질 못했습니다. 건물을, 사업을, 체면을 못 내려놓았습니다. 모텔 사장이라는 이름을 못 내려놓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자리 하는 사장이라는 자부심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빈손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빈손이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더 잃을 게 없으니까요. 매달 적자가 얼마인지 계산 안 해도 되니까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보면서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은행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빈손이 이렇게 가벼운 건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71살의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아내와 따로 살고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 사라진 겁니다.
30년 동안 벌고 모은 게 전부 날아간 겁니다.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동네를 산책합니다. 해운대 바닷가까지 걸어갑니다. 40분 정도 걸립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삽니다. 짠내가 납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걷다 보면 신불산 바람이 생각납니다. 같은 바람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신불산 바람은 산 냄새가 났고 여기 바람은 바다 냄새가 납니다. 어느 쪽이든 바람은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드는 겁니다. 파산한 사람한테 공짜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바닷가 벤치에 앉으면 갈매기가 날아다닙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이를 데리고 걷는 부부.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산했다고 세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처음에는 서러웠는데 지금은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으니까 저도 멈추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혹시 지금 한 곳에 모든 걸 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발 물러서서 보시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온천수가 영원히 나올 줄 알았고 손님이 영원히 올 줄 알았고 이 동네가 영원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온천수도 마르고 호재도 사라지고 전염병도 옵니다. 그 변화 앞에서 한 곳에 모든 걸 묶어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같이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을 때 나오셔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작은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면 결국 전부를 잃습니다. 저처럼요. 2억을 아끼려다 5억을 날렸습니다. 5억만 날린 게 아니라 30년을 날렸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비쌉니다. 그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아내가 반대할 때마다 무시했습니다. 처음에 모텔 할 때도, 케이블카 믿고 리모델링 할 때도, 건물 놓고 같이 가자고 할 때도 매번 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내 말이 다 맞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가장 정확한 충고입니다. 이해관계 없이 오직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든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혹시 지금 한 곳에 모든 걸 걸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됩니다. 부디 그 한 줄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긴 그 말이 누군가의 무너진 삶에 기둥 하나를 세워줍니다.